이젠 그만 좀 죽어주세요. 서울 강남의 한 병실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65세 아버지를 향해 40세 아들이 속삭였죠. 이강호 500억 대기업 유통회사 회장이었습니다. 4개월째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죠.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시킬 거예요? 병원비만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 줄 아세요? 회사는 망해가고 있고. 냉정하게 속삭이는 아들 승민이의 목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강호의 장남이자 강호가 평생을 일궈낸 회사의 전무로 강호의 곁을 지킨 아들이었죠. 시체처럼 몸져 누운 후에야 자신이 모든 걸 쏟아부어 키운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간병인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호가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폭수의 서막이었습니다. 65세 아버지의 차가운 계획이 시작된 거였죠. 승민은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호입니다. 65세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겪었던 배신과 깨달음의 이야기죠. 4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임원회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출혈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저는 4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뇌출혈 부위가 너무 넓어서 깨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할 수 있었고 주변 상황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다만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제가 쓰러진 후 승민이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의료진들과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걱정 많은 아들이었어요. 제 손을 잡고 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역시 내가 평생을 바쳐서 공들여 키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승민이가 회사 이사들과 병실에 와 있을 때였어요. 평소와 달리 사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회장님이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승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감정이 빠진 차가운 목소리였죠. 경쟁사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어진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상태로 1년, 2년 계속 계시면 회사는 망합니다. 우리 가족도 망할 거고요.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전무님이 임시로 경영하고 계시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그때 승민이가 한 말이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실지 누가 알 수 있나요? 승민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벌써 4개월째인데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날 이때까지 평생 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이사들이 모두 나간 후 승민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후였죠. 승민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젠 그만 죽어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목소리가 내 아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인 저에게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시킬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승민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도 제가 잘 이어받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세요. 저는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호라비가 되어 더욱 각별히 돌본 아들이었어요. 승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해외 유학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나오게 해줬어요. 회사에 들어와서도 체계적으로 경영을 가르쳤죠. 둘째 딸 승주와 막내 아들 승호는 가끔 서운해했어요. 아빠는 형만 챙기시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남이니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시켜야 하는 거야. 승민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항상 뒤에서 받쳐줬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해줬고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줬어요. 승주와 승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두 자녀를 타일렀습니다. 형이 성공해야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사는 거야. 너희가 이해해라.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저는 승민이에게 올바른 가치관보다는 성공과 돈의 중요성만 강조했어요. 그 후로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승민이는 계속 병원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걱정하는 아들 연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팠습니다. 얼마나 계산적인지, 얼마나 냉정한지 모든 게 보였어요. 승민이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도 지쳐가고 있어요. 회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 속에서 저는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승민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솔직히 우리만 손해예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회사 경영권 문제도 있잖아요. 차라리. 승민이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보낸 4개월이었어요.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 게 맞을까? 승민이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뭔가 억울했어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정기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혈압이나 맥박을 재는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간병인이 갑자기 놀라며 의사를 불렀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불명 환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신호였죠.
의사는 급히 정밀 검사를 지시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요. 승민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나이가 40이 되도록 잘못 키운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승민이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지 말이에요. 그리고 승주와 승호에게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생각했죠.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결의였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다는 결심이었죠. 의사들은 그날 밤부터 더 자주 저를 확인했어요. 의식회복의 징후들을 면밀히 관찰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을 잘못 가르친 한아버지의 각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길로 아들을 이끌어주겠다는 다짐이었죠. 의식을 되찾는 그날, 승민이에게 복수하고 참회를 하게 만들겠다고요.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료진들에게는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승주와 승호였어요. 두 아이 모두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걱정했어요. 깨어나셔서 다행이에요. 승주가 울면서 말했어요. 승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시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승민이만 편애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소홀했구나 싶었어요. 정작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건 이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30분 후에 승민이가 나타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승민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사 회의 때문에 늦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승민이가 제 침대 옆으로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저도 정말 걱정했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기도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매일 와서 기도했다고요? 2개월 동안 제게 죽으라고 말한 사람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승민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승민아.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승민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 때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승민이를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의료진들 앞에서는 걱정하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게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승주와 승호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줬고 제가 심심하지 않도록 이야기도 많이 해줬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 제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집에 도착해서 며칠을 쉰 후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불러서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거실에 모인 세 아이를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승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민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게 회사를 넘겨주고 싶어. 승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였죠. 승주와 승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닌가요? 아직 완전히 회복하신 것도 아닌데. 승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미리 준비해야 해.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어요. 단 조건이 있다. 3개월 동안 네가 정말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해. 승민이는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미 회사를 운영해봤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회사를 넘겨주는 게 아니었어요. 승민이를 제대로 시험해 볼 생각이었죠. 승주와 승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승민이가 진짜 능력을 보여줄 거야. 물론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민이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승민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조건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승민이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조건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승민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회사 매출을 2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어떤 스캔들도 없어야 해. 승민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미 준비해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못하면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라. 승민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이겼어요. 회사 경영권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 판단력을 잃은 거죠. 결국 승민이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서명까지 확실하게 마쳤지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죠. 승민이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말이에요. 잘못 키운 장성한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히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승민이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계획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흥분되고 두려웠어요. 과연 제 계획이 성공할까? 승민이가 정말 변할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하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확신이었어요. 65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죠. 승민이가 각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승주를 불렀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회계법인의 대표로 실력이 아주 좋은 회계사였거든요.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죠. 승주야,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다. 저는 승주에게 회사의 모든 재정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 문제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승민이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승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나이도 있고 최근 뇌출혈까지 겪었으니
이제는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승민이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주요 결정과 자금 운용이 실시간으로 저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승민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겉으로는 승민이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승민이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배임이나 횡령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이었어요. 승민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걸까? 자식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버지로서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타잡았어요. 이건 승민이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키우려는 거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승민이가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매일 사무실에 나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직원들과 회의도 했죠.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주가 저에게 보고했어요. 아버지 승민 오빠가 또 다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고위험 해외 부동산 투자에 거액을 투자한다고 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투자처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문제였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벤처 기업들에도 무리하게 투자했어요. 심지어 도박성이 강한 코인 투자도 회사 돈으로 했죠. 더 심각한 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전부터 그렇게 사용해왔지만 제가 몰랐던 걸 수도 있겠죠. 승민이는 고급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샀지만 개인용으로 쓰고 있었고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개인 유흥비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허위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손실이 나고 있는데 이익이 나는 것처럼 조작한 거였죠. 저는 승주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승민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죠. 회사 경영이 실패를 거듭하자 승민이는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시한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으니 아무래도 내심 불안했겠죠. 승민이는 더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더 위험한 투자에 쏟아붓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짜 투자처를 만들어서 그곳에 돈을 보낸 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까지 썼더군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저는 승주를 통해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승민이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 행위들 말이죠. 그런데 얼마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민이가 궁지에 몰리자 아예 회사 금고를 노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회사 비상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저는 이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둔 거였어요. 특히 금고 주변에는 고화질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했죠. 승민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할까? 아무리 그래도 회사 돈을 훔치지는 않을 거야.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퇴근한 시간이었죠. 저는 집에서 CCTV를 통해 회사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득 사무실에 불이 켜지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 야근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카메라에 나타난 건 승민이였어요. 승민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금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기 시작했어요. 몰래 카메라가 모든 걸 선명하게 찍고 있었습니다. 승민이가 회사 비상금을 꺼내서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날 밤 승민이가 회사 금고를 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 돈은 손 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틀렸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승민이 앞에서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한 번의 실수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큰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승민이에게 말했어요.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며칠 집을 비울 거라고 했죠. 승민아, 회사 일 잘 부탁한다. 아버지는 며칠 부산에 다녀올게. 승민이는 제가 집을 비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 금고에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있었죠. 출발하기 전에 저는 일부러 승민이에게 보이게 집 금고에 현금을 넣어뒀어요. 5억 원이었습니다. 평소에 비상금을 두는 곳이었거든요.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이 돈을 써도 된다. 금고 비밀번호는 알고 있지? 겉으로는 신뢰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승민이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참 아버지, 그걸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다른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부산에 가지 않고 근처 호텔에 머물면서 집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승민이는 정말로 회사 일만 하고 있었죠. 저는 혹시 제가 승민이를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승민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승민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들킬까봐 걱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금고 앞에서 몇 분간 서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승민이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5억 원을 모두 꺼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 넣었죠. 모든 과정이 고화질 CCTV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얼굴도 행동도 시간도 모든 게 명확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치는 거였어요. 평생 동안 아끼고 전적으로 믿으며 키운 아들이 말이죠. 승주와 승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텔로 오라고 했어요. 꼭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너희도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요. 두 아이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노트북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승주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화면에서 승민이가 금고를 여는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거든요. 뭘 하는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라고 했죠. 승민이가 5억 원을 꺼내서 가방에 넣는 장면이 나오자 승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승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형이 정말 이런 짓을 다 하는구나. 승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승호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일을 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심각해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요. 저는 두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었어요. 회사에서의 자금 유용, 횡령, 그리고 오늘의 절도까지 모든 것들 말이죠. 승주는 회계사였기 때문에 승민이의 횡령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수십억 원이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두 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마 형이 이런 일까지 저지를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두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승민이는 이미 선을 넘었어. 이제는 가족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승주가 형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승호도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민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승민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부산 일은 잘 마무리하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일찍 왔다. 그리고 승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지? 승민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회사 일만 하고 집에서 쉬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승민이의 거짓말 실력에 놀랐어요. 몇 시간 전에 5억 원을 훔쳐놓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는 척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됐다. 내일부터 다시 회사 일 열심히 해라. 다음날 아침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부러 금고를 확인하러 갔어요. 승민이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5억 원이 다 어디에 쓴 거야? 승민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했어요. 아버지, 뭔가 문제 있어요? 금고에 있던 돈이 없어졌잖아. 너 혹시 썼니? 이때가 승민이가 솔직하게 말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승민이는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승민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승민아,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네가 한 말들을 아버지는 다 들었다. 그 한마디가 승민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승민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한 말들을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던 거죠. 저는 승민이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거실로 모두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승주와 승호는 이미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승민이의 범죄 증거들을 다 봤으니까요. 하지만 승민이는 달랐죠. 불안한 표정으로 하루 종일 집안을 어슬렁거렸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세 자녀가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승주와 승호는 진지한 표정이었고 승민이는 초조해 보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승민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거였어요. 승민아, 아버지가 2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 승민이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발 뺄 생각이었나 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차근차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전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상태로 계속 계시면 회사는 망합니다라고 했지. 승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는 더 심한 말도 했더구나. 이제 그만 죽어주세요라고. 그 순간 승주와 승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두 아이의 얼굴에 충격과 실망이 드러났어요. 승민이는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아버지가 잘못 들으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상황도 다 말이에요. 3월 20일 오후 4시 15분경이었다. 이사회의가 끝난 후 너 혼자 남아서 한 말이지. 승민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회사 돈과 집 돈을 얼마나 훔쳤는지도 알고 있다. 저는 승민이 앞에 노트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승민이가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남아서 몰래 금고를 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번째 영상은 어젯밤에 찍힌 거였죠. 승민이가 집 금고에서 5억 원을 꺼내서 가방에 넣는 모습이 고화질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승민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승민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회사 경영이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승민이는 많은 잘못을 했고 저는 되도 않는 변명을 수도 없이 들어주면 그저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용서해 주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속이 새까맣게 자란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승민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를 먼저 보내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만 믿고 살았는데. 제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장남이라고 얼마나 더 많이 챙겨줬는지 알잖아. 승민이는 계속 용서를 빌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승호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걸 보거라. 유언장을 펼쳐서 세 자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모르던 승민이와 승주에게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승민이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류분만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재산의 6분의 1, 즉 약 80억 원 정도였어요. 대신 나머지 재산은 승주가 40%, 승호가 40%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죠. 나머지 14%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회사 경영권은 완전히 승민이에게서 박탈하고 승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했습니다. 개인 재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주와 승호가 나눠 갖고
일부는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승민이가 유언장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최소한의 유류분만 받게 된 걸 확인한 거였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남인데 겨우 6분의 1만. 장남이면 뭐하니?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한 아들에게 그것도 많다. 승주와 승호는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승민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를 잘못 키운 게 내 잘못이다.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못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로서 자책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승민이는 여전히 용서를 빌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정말 변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거든요. 수차례 사업 실패, 수백억 원의 손실, 그리고 이제는 절도와 횡령까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거다. 올바른 교육 말이야. 제 말에 승민이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때 승민이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제 말을 듣고 나서 승민이가 완전히 변한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면을 벗은 거였어요. 40살이 되도록 써왔던 효자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거였죠. 승민이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여왔던 착한 아들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대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소적이고 오만한 표정이 드러났죠. 끝이라고요? 승민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말투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승민이가 일어나더니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탄로나자 승민이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직접 들으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아끼고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제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승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내 달식이나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서 돈만 축내고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저는 승민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충격에 휩싸여 있자 승민이는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저만 믿고 사셨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승민이가 거의 소리치듯이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아버지가 저한테 돈 준 것도 다 투자해서 더 많이 벌어오라고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실패한 게 잘못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민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사랑으로 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다니요. 그때 승주와 승호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뛰어왔어요. 형이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승주가 승민이를 말렸지만 승민이는 듣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건 나와 아버지 사이의 일이야. 승호도 나서서 형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승민이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승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뭘 해주셨어요? 돈 주는 것 말고 뭘 해주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셨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돈 던져주고 끝.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승민이의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승민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교육하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승민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키운 대로 자란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버지잖아요. 저는 승민이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정말로 제가 승민이를 잘못 키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민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승주가 다시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하지만 승민이는 오히려 승주에게 화를 냈어요. 너는 왜 자꾸 끼어들어? 승호가 형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승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동생들한테만 유산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집 장남이라고요. 승민이가 목청을 높였어요. 제 모 유산 제대로 주세요. 저도 부족하지 않게 유산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이 집 장남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승민이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돈 얘기만 하는 거였어요. 장남 권리라고. 제가 일어나서 승민이를 바라봤어요.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한 아들이 무슨 장남 권리를 주장해? 승민이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승민이의 변명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 집 장남이에요. 법적으로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저는 승민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넌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 권리도 주장하지 마라. 승민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아버지. 승민이가 다시 애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승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집을 나갔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 말이죠. 거실에는 저와 승주, 승호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어요. 승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승민이가 집을 나간 다음날 아침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승민이가 스스로 보여준 진짜 모습이 모든 걸 결정해 준 거였죠. 승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승호야,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자. 승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로서 승민이의 범죄 행위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로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후였어요. 그래, 이제는 진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승호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니 승민이의 범죄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회사에서의 횡령만 해도 80억 원이 넘었고
개인적인 자금 유용도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배임, 사기, 절도까지 합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강호가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죠. 이 정도면 실형은 확실해요. 최소 7년은 받을 것 같아요. 승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0년 동안 키운 아들인데 감옥에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민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승민이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나 봐요. 아버지가 자신을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이죠. 승민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며칠 전 집에서 나갈 때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애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승민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30년 동안 말이야. 승민이는 계속 매달렸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죠. 아버지, 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집 장남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장남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장남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 장남이면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해도 되는 거니? 승민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승민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너를 키우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봤다. 승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줬지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로서 자책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네가 잘못해도 덮어주기만 했어.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승민이는 여전히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도 어른이야. 네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때 승주와 승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형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온 거였죠.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주야, 승호야, 내가 미안하다. 두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너희들에게 소홀했던 걸 용서해다오. 형만 편애하면서 너희들은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 승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를 이해해요. 두 아이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작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승민이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후였습니다. 며칠 후 승민이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승호가 준비한 고발장과 증거들이 완벽했거든요. 회사에서의 횡령, 배임, 자금 유용, 그리고 집에서의 절도까지 모든 혐의가 명확했어요. 승민이는 결국 실형을 받았습니다. 7년이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완전히 쫓겨났죠. 저는 승민이가 감옥에 간 후에도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승주와 승호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승주가 맡았어요. 회계사로서 충분한 경험이 있었고 무엇보다 정직했거든요. 승호는 변호사 일을 계속하면서 회사 법무 자문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승민이 없는 생활이 오히려 더 평온했어요. 승주는 정말 회사를 잘 운영했어요. 승민이가 만든 손실들을 차근차근 메워 나갔죠. 승호도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승주, 승호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가끔 승민이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아무리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녀석이지만 평생토록 아끼고 사랑해온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승주와 승호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형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한 거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너희 형이 마흔이 되도록 돈만 주면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진짜 사랑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거야. 승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호도 동의했어요. 법적으로도 형이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감옥에 갔을 거예요.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3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민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감옥에서 보낸 첫 편지였죠.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감옥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나오면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혹시나 했던 마지막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승주와 승호도 형의 편지를 읽고 놀라워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승민이가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 동안 편지는 꾸준히 왔고 저도 처음 반년 정도는 망설였지만 이후로는 답장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이제서야 진정한 부모 자식의 모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승민이가 출소하던 날, 저는 승주, 승호와 함께 교도소 앞에 나가 있었어요. 승민이가 나왔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반성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승민이는 저희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저는 승민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내 아들다워졌구나. 승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해주신 교육이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날부터 승민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작은 사회복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아버지, 저는 이제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승민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2년이 더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승민이는 출소 이후로는 줄곧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고
승주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승호도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죠. 저는 이제 진짜 자랑스러운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꼭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때로는 진짜 사랑이 더 아픈 법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이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면 그게 진짜 부모가 할 일이죠. 65세에 시작한 마지막 교육이었지만 가장 성공적인 교육이었다고 생각해요.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승민이는 이제 정말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승주와 승호도 마찬가지예요. 돈보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성공보다는 정직함의 가치를 아는 훌륭한 어른들이 되었죠. 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올바른 교육을 통해 세 자녀 모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낸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맺어진 관계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때로는 아프고 힘든 과정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언제든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이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나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훈육에 대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